자, 이번에는 최적 공정 설계 과목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적 공정 설계는 기본적으로 생산 라인 또는 공정에 있는 데이터들을 좀 분석을 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실험계획법에 대한 강의를 많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통계를 좀 다루게 될 것이고, 그 뒤로는 실험계획법을 다루게 될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늘의 강의에서는 전체적인 좀 강의 개요와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실험계획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다루기 위해서는 주로 통계를 많이 다뤄야 되는데 이 통계에 대한 좀 필요성들, 그리고 지금 학교에 있는 미니탭 지금 19버전이 학교 안에 캠퍼스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탭 19버전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통계 실험계획법들을 다루게 될 건데, 그래서 이러한 미니탭에 대한 좀 소개를 동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 강의의 목표는 통계적 기법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어떤 최적 설계를 위해서 어떤 실험계획법을 익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통계기법 그리고 실험계획법 두 개로 나누어져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으로는 중간에 시험, 예전에는 이런 텀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텀 프로젝트보다는 일단 이번 학기에는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출석, 그리고 매주 나갈 과제가 주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통계와 실험계획법이라고, 통계라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다루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고등학교 때만 해도 좀 뒤쪽 부분에 있는 내용들이고, 실제로 통계를 현실에서 많이 쓰지만 여러분들이 통계를 많이 다뤄보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직접 손으로 한다든가 계산기로 한다는 것보다는 이런 미니탭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통계 과정과 실험계획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로는 예제 중심의 실험계획법이라는 책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18버전이 나와 있는데 17버전도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써야 될 소프트웨어는 19버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9버전에서는 되게 18버전하고 좀 비슷한 부분인데 이전 17버전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프로그램의 사용상의 문제인 것이고, 내용이나 우리가 다뤄야 될 어느 정도 이론적인 부분들은 똑같기 때문에 책으로는 17버전 또는 그 전에 책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아마 절판돼서 안 나올 건데 그 전 버전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개요를 할 거고, 그들은 기초 통계를 좀 한동안 할 겁니다. 통계란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험계획법의 개념하고 이런 실험계획법 또는 통계분석, 가설에 대한 추정과 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분산 분석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K 요인 배치법이라고 해서 실험계획법 중에 하나인 요인 배치법을 좀 다루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인자에 대해서 이 수준만 다루는 형태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주요 인자를 끄집어내기 위한 실험계획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인자들에 대해서 인자를 3개만을 써서 하는 주로 완전 요인 배치법에 대한 걸 좀 다룰 것이고, 그 인자들을 가지고 회기식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종적으로 이제 반응 표면법까지 다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실험계획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실험계획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DOE라고 많이 부르는 것인데,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이라는 건 알고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을 찾기 위해서 또는 검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실험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이런 특정 수준의 값을 얻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이 값이 안 나오고 이렇게 좀 여기까지는 가지 못하는 다른 값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험에서 조절할 수 있는 인자들을 바꾸어서 인자들에 대한 수준이라는 것을 바꾸어서 어떤 목적값을 얻도록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실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실험들을 좀 더 최적 조건을 좀 경제적으로 찾자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다 보면, 실험만 하다 보면 이 값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 값을 찾기 위한, 이런 목표를 잘 찾기 위한 계획적으로 실험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로는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선정하고 이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실시해서 제품의 최적 조건을 경제적으로 찾아가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인자라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게 되고, 여기서 말을 보면,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여기서 보면 이제 수준이라는 용어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뭐 이론적으로는 주요 이런 실험 계획의 목적이라고 보면, 어떤 요인이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느냐, 유의하다는 것은 영향이 있냐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표를 산다, 티켓팅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티켓을 이렇게 구매를 한다라는 하는 방식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휴대폰을 쓸 수도 있고 PC를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태블릿 형태를 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각 달라지는 인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것을 쓰고 어떤 것을 어떻게 조절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최적의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쪽 상태들을 어떤 것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좀 예시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냥 인자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겁니다.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또는 어떤 특정한 사실을 만들 때 우리가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요인이 실제로 결과에 영향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요인이 바뀌었을 때 결과가 유의하게 크게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영향이 과연 양적으로도 질적인 뿐만 아니고 양적으로도 어느 정도 크게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검정과 추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목적으로 보면, 이런 실험계획법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향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인자 1, 2, 3,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인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인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장비에서 조절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에서 우리가 온도, 습도, 기압들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걸 조절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인자라고 부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온도 안에서 우리가 온도를 100도로 할 건지 150도로 할 건지 200도로 할 건지라고 하는 거는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 장치, 이런 예를 들어서 다이얼이나 표식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식이 할 수 있는 온도, 습도, 기압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3개의 인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온도가 내가 여기서 고온, 저온 밖에 조절을 못한다 라고 하면 수준이 하나, 두 개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험계획법을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온도, 습도, 기압 세 가지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특정 값을 얻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기압 같은 것들이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한다면, 조절해 봤는데 거의 결과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작은 영향밖에 못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전체 이런 것들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얘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정도가 줄 수 없다, 또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결국 작은 영향밖에 미치지 못하는 요인들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그게 될 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오차는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전체를 생각을 했을 때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있고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인자가 있을 때
영향을 주지 않고 나머지 인자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 인자에 대한 것보다 이런 것이 훨씬 더 크면 이 인자는 결국 영향을 못 주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골라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이 어떤 조건이 됐을 때 가장 최적화된 가장 좋은 조건을 얻을 것이냐, 그 최적 조건을 찾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인자들이 있으면 이 인자가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렇다고 하면 준다라고 하면 얼마만큼 주는 건지, 그리고 어떤 인자들은 영향을 주지 않는 건지,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얼마밖에 못 주는 건지, 그리고 이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그러면 과연 어떤 값으로 만들면 그때 가장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건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실험계획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실험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순서로 보면 실험계획을 할 때는 실험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아까 앞쪽에 세 가지의 실험 목적이 있었는데, 이런 실험 목적, 내가 이 실험을 왜 하려냐에 따라서, 당연히 왜 하려냐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실험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왜 실험을 하려고 하느냐, 이 실험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뒤에 있는 이 방식들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목적이 됐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특성치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결국 y라는 걸 선정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y라는 것이 어떤 x에 대한 함수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면 이런 x라고 함수들은 인자들이 되겠죠. 이 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건 수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값들 인자에 대해서 반응을 우리가 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반응이 어떤 것을 반응으로 할 거냐, 우리가 이 실험에 따라서 어떤 것을 반응으로 할 거냐라는 것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이 측정 가능해야지만 가장 좋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y라는 것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정하고 나면 여기에 나와 있던 아까 이야기했던 인자나 수준들을 인자는 어떤 것이 인자가 될 것이고, 과연 여기서 1, 2, 3, 3개만 될 건지, 아니면 4개가 될 건지, 5개가 될 건지, 이러한 특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다 찾아내야 되겠죠. 일단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인자의 개수 또는 그 인자 어떤 것을 인자로 쓸 것이냐 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고 하면 각 인자에 따라서 이 인자는 과연 안에 몇 가지 수준으로 실험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이제 실험의 횟수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인자가 하나, 두 개가 있는데 각각을 내가 세 수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곱해지면 9가지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인자가 한 개가 더 있다라고 하면 이 순간 27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험의 횟수를 결정하면서 이렇게 해서 잘 좋은 인자를, 영향이 있는 인자를 잘 선택을 하고 초반에 그것을 각 맞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준에 맞추어서 영향이 나올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실험 계획 방법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실험의 목적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실험 계획에 대한 배치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과연 그럼 이런 배치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이런 실험 계획에 따라서 실험을 실시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는 그 실험한 결과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걸 데이터 해석이라 그러고 우리는 미니 탭에서 주로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찾은 어떤 최적치 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값을 얻었다 라고 하면, 우리가 특정 이 y 값을 얻기 위해서 x1은 얼마가 돼야 되고 x2가 얼마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얻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마지막에는 확인 실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인 실험을 해서 이 결과가 잘 맞으면 전반적으로 이제 실험 결과를 표준화하고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고, 맞지 않았을 때 당연히 여기서 실험 분석했을 때 이 요인, 즉 인자가
제대로 선택이 안 될 경우에는, 안 됐을 경우에는 확인 실험을 하더라도 좋은 값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전체적인 실험 순서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실험에 대해서 기본적인 한 5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는 기본적으로 랜덤화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Principle of Randomiz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험에서 발생되는 모든 에러를 모든 실험의 동등 분배해서 에러로 인한 잘못된 결론을 회피한다 라는 건데, 좀 말은 어렵죠. 그죠? 결과적으로 실험에서는 항상 에러는 항상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실험을 인자들이 완전히 다 정해지고 완전히 다 우리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자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생기고, 우리가 모든 인자들을 다 가져올 수도 없고 모든 인자를 다 될 수도 없고, 자연적으로 어떤 문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항상 실험 에러라고 하는 것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항상. 근데 실험 에러는 항상 발생을 하는데, 그럼 실험이 1, 2, 3, 4, 5 이렇게 실험했을 때 실험 에러라는 건 항상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특정하게 잘못했을 때 이 에러가 만약에 여기에 많고 여기에 적고 여기에 적고 여기에 에러가 많이 포함되고 여기에 적게 포함되면 실험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전체가, 이 에러 자체가 영향을 줘버린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에러를 우리가 이런 오류들이 당했는데 이거를 이 전체에 공평하게 이렇게 배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에러도 하나의 그냥 어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나머지들의 영향만 분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영향을 안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다 공통적으로 똑같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동일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실험 순서 자체를 랜덤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압력이 있었고 온도가 있었죠. 이렇게 되면 압력을 예를 들어서 1기압, 2기압, 3기압을 주고 온도를 100도씨, 150도씨, 200도씨에서 실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2가지 인자를 바꾼다고 생각하면 처음에 1기압으로 고정을 하고 100도씨를 주고 실험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1기압에서 150도씨를 주고 실험을 한번 하고, 1기압에서 200도씨를 주고 실험을 한번 하고, 그 뒤에는 얘를 2기압으로 바꾸고 100일 때 실험을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할 거라는 거죠. 주로 한 번에 하나씩을 바꾸긴 하지만 순서대로 이걸 하나를 세팅해 놓은 채로 차례대로, 이걸 하나를 세팅하고 차례대로 이렇게 많이 실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처음에 1이 고정돼 있고 100에서 150 넘어가는 사이에 또는 이렇게 넘어가는 사이에도 에러들이 누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눈금 디지털로 쫙 정확할 수도 있지만 눈금을 본다 그러면 이쪽 방향에서 내가 다이얼을 돌려서 맞추는가 하고, 다이얼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맞추는가 하고 항상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압력 1에서 온도 100 하고 압력 1에서 150을 그 다음에 실험을 할 것이 아니고, 압력 2에서 온도 200, 그 다음은 압력 3에서 온도 150, 이런 식으로 섞어가면서 한 인자가 고정된 채로 도는 게 아니고 서로 섞여가면서 랜덤하게 실험을 하면 이런 형태의 에러들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발생된 에러를 모든 실험에 동등하게 보내주자라는 의미에서 실험을 랜덤화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반복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인자를 다 똑같이 컨트롤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하더라도 실험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관역에다가 이렇게 활을 쏜다라고 했을 때 항상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쏜다고 하더라도 항상 여기만 맞는 게 아니고 약간 벗어날 수도 있지만 같은 세팅 값이라고 하면 한 값에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맞은 정도를 보면 이런 형태를 띠게 될 건데, 이런 것이 보통 정규 분포가 되겠죠. 가운데 부분이 제일 많고 약간씩 퍼져 있는 경우. 그래서 같은 실험을 하더라도 한 번에 이 값이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같이 이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값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 값이 여기에 있었는지, 그래서 가장 잘 컨트롤이 됐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인자가 다를 때는, 모를 때 이렇게 넓게 퍼져서 어디에 나올 수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반복해서 그 결과들을 신뢰성을 검증을 하지 않으면, 아니면 한 번만 가지고는 우리가 항상 틀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자연현상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이런 산포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값, 모든 실험에서 똑같은 값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몰려있는 정도로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도 당연히 이런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도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 실험이 중요하고, 그리고 인자들 간의 교호작용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반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교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까 역시 압력과 온도가 조금 전에 있었는데 1, 2고 100이고 150이었으면 압력을 1을 내다 놓고 온도를 변화를 시켰더니, 이쪽으로 변화를 시켰더니 값이 올라갔어요. 근데 만약에 압력을 2에다 놓고 똑같은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했더니 이게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압력하고 온도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압력이 특정한 값일 때 온도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압력이 이 값일 때 하고 이 값일 때 하고 온도라는 것은 다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인터랙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호작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반복 실험을 해야지만 검출할 수가 있어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 실험을 해야지만 이런 값의 정도를, 교호작용의 정도를 검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을 당연히 해야 된다. 근데 다만 반복을 할 때는, 반복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도 지금 실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험이라는 것도 바로 전부 다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 수가 있으니 반복도 어느 정도 맞추어서, 물론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줄여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실험의 세 번째 원리는 이제 블록화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 블록은 예를 들어서 원하는 인자 이외에 다른 실험 조건이 다를 때 실험 조건이 같은 것끼리 묶어서 진행을 한다 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실험을 하는데 우리가 들어오는 실험에 필요한 재료가 있다고 칩시다. 재료가 있는데 이 재료는 그 전에서 생산된 데는 다 동일한 곳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동일한 곳에서 들어와서 재료를 실험하는데, 실험하다 보니 이 실험이 하루 안에 다 끝나지 않아요. 하루에 모든 실험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재료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근데 또 다른 실험을 하려고 보니 오늘 이미 시간이 다 끝나버려서 못했어요. 그 다음에 내일 또 다른 걸로 같은 조건을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이 조건에 맞춰서 반복 실험을. 그리고 이제 반복 실험을 할 때 이게 달라지면,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서로 내가 생각해 준 조건은 똑같죠. 실험 조건 똑같아요. 여기서 압력하고 온도 주고 압력하고 온도 주고 실험한 조건 똑같기 때문에 실험 조건이 같긴 한데 서로 어쨌든 보면 내가 볼 때는 날짜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블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 이 블록 간에 블록이 유의한지를 따지게 돼요. 블록이 유의하게 나와버리면 블록 자체도 지금 하나의 인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록이 유의하게 나와버리면 이 실험하고 이 실험이 달라졌으니 뭐가 문제가 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것보다는 되게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현장 상황에서 보면 이제 제품을 소재를 이제 입고를 받는 거죠. 입고를 받는데 이날 받은 제품하고 이날 받은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랏이라고 부르겠죠. 랏 1번하고 랏 2번이 있어요.
실제로는 들어오는 게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거에 따라서 실험을 해봐서 비교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블록이 유의하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두 개의 랏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블록 간에 유의함이 없어 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반복 실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험 날짜, 조건은 동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험 날짜의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원자재, 입고된 원자재의 차이가 있는지, 작업 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설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장비 똑같은 거죠. 같은 이 장비와 이 장비가 있는데 우리가 준 조건 똑같아요. 압력하고 온도, 압력 온도는 똑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나온 결과들을 같이 이제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거에 대한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블록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그 관계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블록. 그래서 블록별로 차이가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우리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을 때는 다른 영향이 있고 그에 따른 설계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교락의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고차항이라는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압력에 따라서 이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압력에 따라서 이 결과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정하거나 선형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1차식이 되겠죠. 이게 P라고 보면 Y는 이제 P의 1차식이 되는데, 이건 상수고, 이렇게 되면 2차식이 될 거고, 만약에 P와 T가 같이 있다, 또는 하나만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되면 2차식이 되면 결국 이 함수는 뭐가 되냐면 Y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P하고 P의 제곱에 대한 함수라는 거죠. 이거는, 또는 이 T까지도 들어가면 P, T, 그다음에 P의 제곱, T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이 이상의, 실제로는 더 이상의 고차항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P의 세제곱, 또는 여기 T의 세제곱, 또는 T 곱하기 T의 제곱, P의 제곱, 또는 T 곱하기 P의 제곱, 이 두 개 같이 들어가면 이렇게만 해도 4차항이 되고, 이것만 해도 2차항이 되는 거잖아요. 3차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고차항이라는 거죠. 고차항. 우리가 생각할 때는 2차항에서 정도까지 다루고 싶긴 한데, 실제로는 고차항들이 존재하니, 그러면 이 고차항들의 교호작용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그냥 에라 또는 다른 이런 1차식이나 2차식 안에다가 영향이 작으니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혼합한다, 컨파운딩 한다고 해서 혼합 교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고차항까지 해야 되는데, 고차항까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자를게,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잘라서 쓸게, 대신에 이 원인들은 훨씬 더 중요한 1차항이나 이런 데다 집어넣어 버릴게 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락을 시키겠다, 결과적으로 실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자에 대해서 모든 실험이 가능하다면 이 주효과, 인자 교호작용 등 모든 교호작용을 그냥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모든 실험을 한다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이나 너무 시간적인 측면이나 분석적인 측면이나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런 인자들이 하나 두 개 있을 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인자들이 이제 압력, 온도, 뭐 현재 있는 대기압, 뭐 다른 제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여러 인자들 쭉 있다라고 하면, 인자들 너무 많으면 실험이 너무 많으니까 이 중에서 고차항들은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인 실험만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실험만 할 때, 실험수를 줄여서 할 때, 원래대로 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 있는 걸 다 해야 되겠지만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니, 이런 원인들 때문에 그때는 고차의 교호작용을 교락시켜 버리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직교화의 원리가 있는 건데, 이것은 요인 간의 직교성을 이용을 해서 불필요한 교호작용, 잘 설계를 하면, 내용에 따라 인자나 이런 거에 따라 설계를 하다 하면 이런 P하고 T가 서로 교호작용이 없도록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호작용이 나오지 않고
결과적으로 많은 인자를 적은 실험 횟수로 영향력을 검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모든 실험 설계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이외에도 기타적으로는 좀 재현성에 대한 검토, 실험 결과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검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실험할 때는 주로 이제 처음에는 인자들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자를 선별하기 위한 설계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부분 배치라든가 요인 배치법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 인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준이나 그런 값들을 찾기 위한 완전 요인 배치법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회기를 구하기 위한 반응 표면 분석법들을 시행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실험 배치 방법인데, 여기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실험 배치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험에 대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거냐에 따라서 실험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 이제 분산 분석, 이제 Analysis of Variance라고 해서 아노바라고 많이 부르는 것인데, 분산 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 분산 분석은 어떤 표본 집단 간 평균에 대해서 분산을 이용해서 모집단이 평균이 같은지 아닌지, 이 결과와 이 결과가 평균이 같은지 아닌지를 검토를 해주는 겁니다. 배치 방법으로. 그래서 이 경우는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어떤 집단하고 비교한다는 거는, 비교해서 같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기존의 방법이 있었어요. 기존의 생산 방법이 있어서 품질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좋은 방식을 만들어서 개선을 했어요. 개선을 했으면 이 개선한 결과들이 또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결과가 과연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거냐? 당연히 여기에 평균하고 여기에 평균은 다를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평균 1하고 평균 2는 정확하게 숫자로는 같지 않아요. 당연히 얘가 만약에 10.1이라 그러면 얘가 아무리 잘 하더라도 영향이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뭐 10.2가 되던 10.3이 될 건데, 당연히 이거 두 개는 같지 않겠죠. 근데 이 10.1하고 10.1을 같지 않다라고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거는 10.1이 평균만 봤을 땐 10.1이지만 약간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 10.2도 10.1이라고도 할 수 있어 라고 해버릴 거냐 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평균에 그냥 단순하게 값만으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분산을 이용을 해서 분산의 정도를 고려해서 평균을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와 개선된 거, 아니면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 내가 조건을 바꿨을 때, 이 모든 우리가 하는 거의 실험계획법의 대부분이 이 분산 분석의 그 이론적인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상관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두 집단 간의 상관 계수를 구하게 됩니다. 또는 두 집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산포들 이렇게 점들이 쭉 찍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라인을 긋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집단은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이 점들하고 이거하고 같은지, 또는 이 점들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게 이쪽에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점들이 찍혀 있으면 이 두 집단이 어떤 상관적으로 봤을 때 그 서로 연관이 있어 보이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에 대해서 점을 쭉 찍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랜덤하게 막 찍혀 있으면, 이 경우는 이 두 개가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색깔이 이제 다른 결과를 해서 다른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데이터가 이 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빨간색으로 봤을 때는 관계가 없었는데 파란색으로 봐서는 이런 영향이 관계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럴 때는 이것이 상관계수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집단 간의 어떤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관계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회귀 분석이 되겠는데, 그 다음 회귀 분석은 우리 이렇게 점들이 있으면, 점들이 있을 때 이것을 쭉 라인을 껐을 때 이거를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회귀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회귀식을. 그래서 어떤 반응에 쉽게 말하면 수식화, 커브 피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인 배치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팩토리얼 디자인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요인들에 대해서 주효과하고 교작용을 효과를 파악을 하는데, 인자들에 대해서 이 수준 정도의 실험만을 통해서 주요한 인자를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스크리닝 디자인이라고 해서 만약에 인자가 5개 정도 있었다라고 했을 때 주효과를 따져봤더니 이 중에서 3개는 영향이 별로 없어 라고 하면 이 3개를 버린다는 거죠. 스크린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스크린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반응 표면 분석이 우리가 주로 마지막에 거의 쓰게 될 건데, 이것은 이 회귀 분석 자체, 회귀식 자체를 2차 이상의 2개 이상의 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회귀식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회귀식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회귀식에 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최적치나 특정 목적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적 설계를 하기 위한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책에는 있을 것들인데, 그 뒤로 보면 혼합물 분석이라고 해서 인자의 수준이 다른 인자에 영향을 줄 때, 이건 이제 주로 이 합금 같은 걸 다룰 때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아니면 이렇게 시멘트를 한다고 해도 되는 거죠. 시멘트에 이제 콘크리트를 만든다 라고 하면, 그래서 콘크리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물이 들어가서 혼합 비율이 합쳐서 100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시멘트가 40이고 모래가 30이고 물이 30이다 라고 하면, 이 수준을 딱 정했는데, 그럼 시멘트를 내가 조금 더 넣으면 이 결과값이 y가 굵기라든가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걸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는 시멘트를 올려버려요. 만약 시멘트를 지금 현재 만약에 50으로 올려버리면 모래 30, 물 30이 유지가 될 수가 없죠. 얘를 올린 순간 얘네들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 같은 양이 있더라도, 같은 비율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총합이 10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인자의 수준이 다른 인자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럴 때는 위에 있는 우리가 보통 쓰는 방식을 쓰는 게 아니고 혼합물 분석법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구치 계획법이 있는데, 다구치 방법은 주로 강건 설계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건 설계에 많이 쓰고 주로 직교성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 여기서는 우리가 변수가 되게 많을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옛날부터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직교표를 이용을 해서 많이 실험을 줄여서 쓰게 되고, 주로 위쪽까지는 어떻게 이 목표를 그냥 찾아가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구치 설계는 일단 3포를 줄이고 목표를 찾아가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일단 3포를 줄이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인자들, 제어할 수 없는 인자, 예를 들어서 기계 노후화된 정도, 그런 이제 우리가 잡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잡음을 효과를 같이 고려를 해서 잡음에 대해서도 강건하게 나올 수 있도록 실험 계획을 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정도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이야기들이 복잡하죠. 그래서 뒤쪽에 이제 분산 분석과 통계의 필요성들이 나오는데, 분산 분석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배워야 될 미니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터넷 구글 같은 데서 이렇게 미니 탭을 검색을 하면 미니 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미니 탭이에요. 그래서 미니 탭에서 이런 이미지 같은 걸 보면 미니 탭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다 그래프들이 쭉 나오죠. 여기서 미니 탭을 치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 분산 분석, 회귀 분석, 실험 계획법,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배울 통계에서 나오는 그림들이에요. 이렇게 산점도 그래프, 상관 분석, 정규 분포, 파레토 차트, 히스토그램.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통계에서 쓰이는 그래프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빠르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안쪽 내부의 식들이 어떻게 돼서 분산 분석이 어떻게 되고 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이 과목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이 통계 프로그램, 미니탭 프로그램을 써서 사용을 해서 이렇게 실험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해석을 이렇게 하자. 이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라는 것만 잘 할 수 있으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통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니탭을 쓰게 될 거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19 버전, 저희 학교에서 우리 과에서는 예전에 15 버전을 정식 구매해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학교에서 19 버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19 버전으로 이번 학기는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소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minitab.co.kr에 들어가면 지금 여기서 보면 제품에서 제품을 가보면 여기서 무료 평가판이 있어요. 학교에 여러분의 사이트에 학교 안 주소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미니탭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집에 있는 동안에 사용을 못하니까 그때도 미니탭을 써야 되면 여기서 보면 데모 버전 무료 평가판을 시작하기를 해서 이거를 데모를 다운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30일 평가판을 쓸 수가 있으니까 30일 동안 쓸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걸 다운을 받아서 미니탭을 쓰면 돼요. 그래서 숙제를 하거나 과제를 할 때도 여기서 해서 쓰고 실제로 학교에 왔을 때는 학교에 있는 컴퓨터실이나 학교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깔아서 라이센스만 연결하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미니탭 프로그램이지만 회사로는 이렇게 데이터 랩스라고 하는 데서 지금 쓰고 이것을 공급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 사이트에 보면 데이터 랩스에서 나와 있는 동영상이 있는데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니탭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사용 역사에 대한 것들 어떤 걸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 영상을 뒤에다 붙여줄 테니까 그래서 직접 보는 것이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이 영상을 보는 것까지 끝내고요. 실제로는 미니탭을 띄우면 이런 형태로 지금 뜨게 됩니다. 뜨게 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해서 조금 더 익힐 수 있도록 할게요. 데이터의 시작과 끝은 데이터 랩스. 미니탭 고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혜수입니다. 여러분, 빅데이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쌓이는 속도가 빠르면서 그 유형 또한 아주 다양한 데이터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가치 있는 정보만을 찾기 위해 많은 분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난항을 겪는 부분이 통계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일 겁니다. 통계 분석을 위해서는 통계도 알아야 되고요. 통계 전용 소프트웨어 또한 원활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하면 코드가 가득한 프로그램들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통계 배우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프로그램까지 같이 배워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죠. 그런데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 중에서 사용법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성능이 아주 우수한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하시죠? 다음 화면 함께 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소프트웨어는 바로 미니탭인데요. 이 미니탭에 대해 소개해드릴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미니탭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미니탭의 우수성을,
마지막 부분에서는 미니탭에서 데이터 시각화와 통계 분석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미니탭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탭은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은 통계 분석 전문 소프트웨어인데요. 현재 미니탭의 최신 버전인 미니탭 19 버전의 캐치프레이즈는 Better, Faster, Easier입니다. 더 좋은 의사결정, 빠르고 정확한 분석, 간단하고 쉬운 사용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문구 중에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Easier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니탭에서는 프로그램 제작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고객이 최대한 사용하기 쉽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자라는 것인데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배려가 묻어있는 미니탭, 얼른 화면으로 만나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미니탭의 역사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이 미니탭은 1972년 통계학과 학생들의 통계 교육 목적으로 개발된 이후 미니탭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각종 기업 및 교육기관에 점차 입지를 넓혀갔습니다. 1995년 GE라는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 기업에서 불량품 제조 최소화를 위한 품질 혁신 운동인 식스 시그마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니탭이 공식 채택이 됐고요. 세계 각국에 있던 GE의 자회사 및 계열사 또한 자연스럽게 미니탭을 사용하게 되면서 공신력을 갖게 됐습니다. 미니탭은 해를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왔고요. 지난 2019년 6월 5일 미니탭 19 버전이 정식으로 출시됐습니다. 얼마나 더 쉬워지고 강력해졌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부분, 미니탭의 활용 분야입니다. 미니탭의 역사에서 미니탭은 품질 혁신 운동인 식스 시그마 운동 추진을 위한 공식 소프트웨어로 채택됐다는 이야기 드렸는데요. 지금도 미니탭은 여러 산업군 중에서 특히 제조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건설, 제약, 자동차, 식품, 화학 등 다양한 계열의 기업 내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연구 개발 등의 부서에서 통계 분석을 위해서 지금도 미니탭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조업계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 공정 기술력의 정량화, 목적 달성을 위한 실험 설계 조건 탐색, 공정 안정 상태 확인, 제품의 생산 관리 등 다양한 비즈니스의 의사결정 시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미니탭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니탭이 어떻게 좋은지, 얼마나 유명한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미니탭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니탭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올인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생각해보면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는 모두 독립된 프로그램으로서 기능이 분리가 되어 있죠. 하지만 미니탭에서는 이러한 기능 분리 없이 미니탭에서 제공되는 모든 통계 분석 기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마우스 클릭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미니탭 19의 슬로건 중 제가 인상 깊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지어인데요. 이 이지어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마우스 클릭을 통한 프로그램 사용입니다. 자료를 원하는 형식으로 가공하고 제공되는 모든 통계 분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 이 미니탭에서는 모든 것을 거의 마우스 클릭으로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니탭은 통계 분석이라는 전문성을 가진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마우스 클릭만으로 모든 통계 분석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분석 결과 또한 사용자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제시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니 미니탭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그 전에 국내외에서 미니탭을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미니탭을 주로 사용하는 고객사는 어떤 곳인지 알아본 후에
미니탭을 시연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니탭이 현재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미니탭은 현재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글로벌 100대 기업 중 90% 이상이, 국내에서는 국내 100대 기업 중 80% 이상이 미니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기업 및 학교를 포함해 4,000개 이상의 고객사에서 미니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니탭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본사를 두고 있고요. 현재 홍콩, 호주, 독일, 프랑스 등 세계 곳곳에 지사를 두고 있을 만큼 시장 규모 또한 아주 상당합니다. 어떤 기업에서 미니탭을 이용하고 있는지 주요 고객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고객사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포드, 폭스바겐, GM, 월마트 등 유수 기업체에서, 국내에서는 삼성, LG, CJ, 한미약품 등 대규모 전자, 제약, 식품 기업에서 미니탭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니탭은 기업체에서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통계 교육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미니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국내외 다양한 규모의 기업체와 교육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니탭, 어떻게 구현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미니탭 시연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니탭에서 데이터 시각화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차례대로 히스토그램, 상자 그림, 산점도를 미니탭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각 그래프를 보면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기도 하네요. 게다가 히스토그램에는 정규 분포 곡선이, 산점도에는 회귀선이 같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모든 그림들이 마우스 클릭만으로 그려졌다며 믿겨지시나요? 미니탭으로 그려볼 그래프는 히스토그램 그리고 산점도입니다. 미니탭 화면 같이 보시죠. 첫 번째로 히스토그램을 그려볼 건데요. 먼저 그래프를 클릭하고 히스토그램 클릭하고 적합선 및 그룹 표시 클릭하고 자료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클릭만 했는데 히스토그램이 그려졌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번에는 산점도를 그리는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 클릭하고 산점도 클릭하고 회귀선 및 그룹 표시 클릭하고요. 자료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회귀선까지 같이 그려진 산점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시각화, 아무리 복잡한 그래프라도 미니탭으로 그린다면 아주 간단하게 그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미니탭으로 통계 분석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니탭에서는 미니탭을 이용하던 고객들이 주요 사용하는 통계 분석 방법만을 따로 모아놓은 메뉴인 보조 도구를 이용해서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설 검정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설 검정에 대한 보조 도구를 실행하게 되면 화면과 같이 분석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찾아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미니탭으로 보조 도구를 이용한 일표본 T검정, 화면으로 같이 보시죠. 보조 도구를 이용한 일표본 T검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조 도구를 클릭하고 가설 검정을 클릭하네요. 일표본 T검정 클릭하고 자료를 더블 클릭합니다. 목표 값에 180 입력하고 검정 설정 부분에서 세 번째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결과에서는 화면과 같이 분석 결과와 함께 분석에 사용된 자료에서 특이치가 없는지, 자료수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같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통계 소프트웨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자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조도구와 함께라면 더 나은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슬로건 중 하나인 배려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조도구가 아닌 미니탭에 내장된 통계 분석 메뉴에서 통계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분석 주제는
품질 관리에서 공정의 안정 상태와 공정 능력을 함께 확인하는 Capability 6팩이라는 방법인데요.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Capability 6팩 진행해 보겠습니다. 통계 분석 클릭하고 품질 도구에서 Capability 6팩 정규 분포 클릭하고 더블 클릭으로 단일열과 부분근 크기를 지정하고요. 규격 하한과 상한을 입력한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결과를 자세히 보여주는 면에서도 그렇지만 앞서 보조도구 분석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분석 결과를 정말 빨리 보여주는데요. 확인 버튼을 누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분석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미니탭 19의 슬로건 중 하나인 Faster의 진가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와 통계 분석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어떤 통계 분석이든 이렇게 마우스 클릭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신기하기만 합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통계 분석, 이 미니탭과 함께라면 정말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니탭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미니탭은 통계 분석을 위해 사용된다는 전문성을 지닌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석 과정을 봤을 때 사용하기가 정말 쉽다는 점이 다른 소프트웨어에 비교해서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쉽고 간단한 미니탭, 가격 또한 아주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미니탭의 자세한 활용법, 구매, 교육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를 통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도 적어 놓았으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데이터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기 위한 과정.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 미니탭을 활용한다면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혜수였습니다. 데이터의 시작과 끝은 데이터랩스.